네, 안녕하세요. 46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6차의 주제는 마이스와 디자인의 만남으로 정해봤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학과명을 융합서비스 경영학과로 바꾸면서 융합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눴었는데 그 2탄의 성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스하고 그다음에 오늘 모신 분들이 브랜드라든지 디자인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기존의 마이스에서 했었던 것보다는 좀 다른 어떤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세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첫 번째 모신 분은 인큐 브랜드의 김인겸 대표님이십니다. 브랜딩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개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시에서 브랜드 위원회 이런 것도 하고 계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인겸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인규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VMD 영역을 개척하고 계시고 전시 디자인에서 또 새로운 영역을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가보샵의 김혜련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보샵의 김혜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한림대학원 동문이시기도 하시고 연세대학교 환경대학. 환경대학원에서 박사과정 하신 구미정 팩토리 후의 전시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구미정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 킨텍스에서도 근무하셨었고 요새 고양신문에도 계속 칼럼 연재하고 계셔갖고 다양한 이제 디자인 영역뿐만 아니라 로컬 커뮤니티 이런 쪽으로까지 운신의 폭을 넓히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문호 대표님도 들어오시네요. 아하,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아직 오디오 연결 중이셔갖고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혹시 이제 김인겸 대표님께 황 교수님이 아마 발제를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마이스와 브랜드의 만남에 대해. 네. 네. 발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신가요? 아니 네. 토론인 줄 알았는데. 네네네. 그러면 브랜드 이제 저희가 사실 브랜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센터의 브랜드도 있을 수 있고 행사의 브랜드도 있을 수 있고 사실 근데 지금 마이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센터의 브랜드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행사로서의 브랜드를 갖추고 있는 곳은 사실 좀 드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몇몇 행사들 같은 경우에 브랜드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그런 규모가 있기는 하지만 상당수의 행사들은 아직은 그냥 산업의 이름을 갖다 넣어서 뒤에다가 무슨 전시회 무슨 페어 이렇게 붙여놓은 정도인데 저희 마이스 산업이 더 확장되려면 브랜드 영역에서는 어떤 고민이 필요할지 김 대표님 말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다 아시는 브랜드는 다 아시니까. 근데 이제 제가 한 10년 전에 비슷한 거 가지고 제가 논문도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도 대단히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재밌어 하시고 색다르고 어떤 신기하다 이런. 근데 그 사이에 브랜드가 많이 이제 보편화돼서 많이 이해를 하시는데 그 브랜드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브랜드는 브랜드 네임이다. 또는 브랜드는 브랜드 심볼 마크다. 이거가 이제 브랜드에 대한 가장 큰 오해죠. 브랜드는 이름도 아니고 디자인도 아니고 상품도 아니고 캐릭터도 아니고 그거 다 합친 거를 이제 브랜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브랜드가 초기 한 20, 30년 전에 처음에 들어올 때 BI나 CI 개념으로 처음에 디자인 개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대기업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름 하나 짓고 CI나 BI 디자인 끝내면 브랜드 개발했다 이렇게 본인이 박수 치고 좋아하시고 하시는데 브랜드를 개발한 게 아니라 브랜드 이름을 개발한 거고 브랜드 디자인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이제 브랜드는 실제로 전문 용어로는 이제 브랜딩이란 많이 왔죠.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 거고 그 과정 내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하고 마케팅도 필요하고 PR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전시뿐만 아니라 브랜드를 과정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 개발의 결과물로 인식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이 그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창의적인 어떤 분이 브랜드 결과물을 하나 만들어내면 브랜드가 개발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오해다. 사실은 그렇지 않고 어떠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고 그걸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이죠. 마케팅이나 뭐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활동을 통해서 고객한테, 소비자한테 그 이미지를 고착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결국 그 말씀 들어보면 브랜딩 하는 과정이라는 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구체화시켜서 질문이라 그럴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독일의 마이스, 무슨 네. 싱가포르의 마이스, 뭐 미국의 마이스, 일본의 마이스 이렇게 생각하면 뭐 다들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이렇게 떠오르는 연상이 분명히 있어요. 독일이라고 하면 아기자기해진 거는 없지만 가면은 진짜 비즈니스가 될 것 같고 뭔가 그런 연상이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고, 일본의 마이스라고 하면 되게 일사물란하게 모든 게 착착착 잘 진행이 되고 막 과한 친절과 과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제공될 것 같은, 가면 그러니까 대접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부분들이 있고, 싱가포르의 마이스라고 한다 그러면 싱가포르이 이제 마이스도 강국이니까 그리고 상당히 이제 곧 되게 마이스로서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주면서 그 다음에 또 막 화려한 기술과 그런 마리나 베이 샌즈가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들이 막 떠오르는데, 한국의 마이스라고 하면 뭐가 떠오를까라는 생각이 이제 하나가, 외국인들한테는 과연 한국의 마이스 어떻게 떠오를까라는 궁금증이 있고, 그럼 우리가 그거를 내가 만약에 한국의 마이스를 한국에 가면 정말 우수한 뭐 기술을 볼 수 있다든지 한국의 우수한 제조업체를 만날 수 있는 그게 확률이 상당히 높다 뭐 이런 식의 신뢰감을 주는 마이스를 만들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브랜딩을 준비해 가야 할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뭐 전시는 그 전시 기간 동안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는 뭐 전시 기간이 정해져 있는, 프로모션 기간은 있지만 그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효과가 더 클 수 있어요.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물론 프로모션이나 집중 기간이 있지만 그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전시는 딱 그 기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임팩트 있게 어떤 시청각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브랜딩을 할 수 있고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려고 참여 업체들이 돈 들여서 전시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전시 자체가 브랜딩인 거예요. 참가 업체 입장에서는. 예, 그렇죠.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회사를 알리고 상품을 알리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참가 업체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몇 명이 왔느냐, 네. 누가 왔느냐, 방문가 입장에서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참여 업체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훌륭한 참여 업체가 안 오기 때문에 그 퀄리티나 이게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또 방문객도 줄어들고. 그래서 일단은 브랜딩 입장에서 보면 참여 업체를 브랜딩 해야 된다. 그 업체들의 브랜딩 수단으로서 행사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좀 방향의 전환이 약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참여 업체로서 이 전시회에 참가하는 거를 자기들의 브랜딩에 활용할 수 있게, 그렇죠. 전시회가 브랜딩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전시회 주최자가 그냥 뭐 이름을 널리 알리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뭐 홍보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참가 업체한테 참가 업체가 이 브랜드에 내가 참가하는 것 자체가 뭔가 뭐 이렇게 나 이런 정도 가는 사람이야, 그런 업체야, 이렇게 위상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그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브랜드는 두 가지가 좀 약간 상반된 게,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정체성을 만들 때 상반된 걸 기법을 쓰거든요. 첫 번째는
진정성으로부터 정체성을 찾는 방식이에요. 제일 좋은 방식이죠. 예. 두 번째는 선언적인 거로부터 정체성을 찾는 방식이에요. 선언적인 거? 예, 예. 존재하지 않는 거. 네네네. 존재하지 않는데 나는 이렇게 갈 것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 뭐 쉬운 얘기는 스티브 잡스가 그런 걸 많이 했죠. 네네네. 선언하는 거 그러면 시장에 잡스를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빌 게이츠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소비자가 원하는 걸 실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상이 되고 불편한 걸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 제품을 만들고 브랜딩을 했고, 그게 이제 뭐 빌 게이츠의 방식이라면, 뭐 예를 든다면 네네네. 잡스는 그냥 없는 걸 만들어 놓고 날 따라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훨씬 더 고도의 기법은 선언하는 기법이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선언적인 기법을 많이 써요, 실제로. 요즘 현대자동차가 이제 뭐 모빌리티 쪽 하느라고 이제 그런 걸 좀 쓰잖아요. 네네. 현대자동차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 좀 현대자동차가 이제 뭐 1회차 이런 형태로. 그렇죠. 뭐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뭐 세계를 이끌어가는 회사다 이런 식의 이미지 업을 하잖아요. 그게 선언하는 거예요. 예. 실제는 그 실체는 지금 없잖아요. 네네. 실체가 없는데 이렇게 갈 것이다 하고 비전을 만들고 선언하는 방식이 하나의 방식이고, 하나는 그냥 리얼리티로부터 정체성을 이제 만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솔직한 방식이죠. 근데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약간 선언적인 거예요. 네네. 야, 나는 내가 이 행사에 나갔던 회사야. 나 여기 나가. 그러시냐고.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나 방문객은, 야, 여기 정도 행사 나올 정도면 그래도 웬만큼 실력이나 품질이 되는 회사겠지 하고, 이제 네네네. 그 네임밸류를 믿고, 네임밸류 내 백그라운드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방식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뭐 그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리얼리티, 진정성으로부터 출발하는 방식도 중요한데, 우리 전시에 있는 방식, 브랜딩 기법이 진정성으로부터 나온 방식은 많이 안 쓰고 있어, 실제로. 제가 어떤 보기에는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진정성?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스토리텔링이 되죠. 진정성으로부터. 이 제품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러이러한 불필요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그 스토리를 발굴하고 거기에 진정성을 부여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 쓰게 되고, 뭐 이런 것들, 뭐 환경 제품 같은 것도 그럴 수 있죠. 비용은 훨씬 많이 들고 약간 그렇지만 이거 썸으로써 공정무역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성으로부터 브랜딩을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요즘은 저희 세대는 선언적인 방식에 많이 이제 감동을 받고 움직여졌는데, 요즘 MZ 세대들은 거기에 별로 반응을 안 해요. 실제로 브랜드 자체를 믿지도 않고, 오히려 현실적인 이야기, 솔직한 이야기, 그리고 작게나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에 좀 더 반응하고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측면이라면 오히려 진정성 있는 이야기가 또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참여하는 업체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 큰 행사를 내가 만들었고 내가 이거 브랜드가 되게 키울 테니 너희는 열심히 여기 참여해. 이런 방식도 나쁘지는 않지만, 당신들이 어떤 고민이 있으니까, 어떤 제품입니까? 이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스토리텔링해서 하는 것도 새로운 방식인데, 우리가 너무 선언적인 방식의 브랜딩을 전시에서 많이 쓰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네네. 좀 새로운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존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그렇다고 인식하지 못한 채 선언적인 어떤 마케팅 방법들을 썼다라고 하면, 실제 우리가 이 전시회를 통해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어저께부터 서울의 리빙 디자인 페어 구 박사님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좀 개최되고 있는데, 리빙 디자인 페어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이제 홈 인테리어 뭐 이런 제품들이 위주니까, 리빙 디자인 페어는 아예 처음부터 요새 이제 환경 문제가 많기 때문에 뭐 친환경적인 제품들 위주의 어떤 뭐 관을 만들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전체 참가 업체의 뭐 7, 80% 이상 된다라든지, 그런 거를 좀 활용해 갖고 전시회를 홍보하면 조금 색다른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말씀 주신 MZ세대들 요새 뭐 워낙 많이 나오죠. MZ세대들의 친환경적인 제품에 대해서 훨씬 더 반응하고, 그런 제품이 아니면 아예 안 산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 소비자가 결국은 이제 그런 층으로 바뀌게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되게 좋은 어떤 그 시사점을 주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뭐 그 김혜련 대표님 지금 김인견 대표님 말씀 들으시면서 네, VMD 측면에서는 이런 네, 뭔가 이 변화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뭐 김인견 대표님 지금 말씀 주신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고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네. 네. 지금 안 그래도 저기 그 뭐 리빙 디자인 페어 말씀도 음. 하셨지만 지금 오늘 오픈한 어, 서울시에서 하는 농업 박람회라는 게 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뭐 도시농업 박람회인데 음. 제가 요게 이제 저희가 한 3년 차 지금 이제 주제관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박람회를 할 때 제 주제관에 이제 먼저 주제를 정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쵸. 아까 김인경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농업 박람회라고 하지만 그 이번 전시의 어떤 주제를 명확하게 하고 음, 그에 따른 아카이브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음, 어떤 시각적인 부분들이 음, 저희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객들이 그걸 봤을 때 그냥 도시에서 그냥 파 키우고 상추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면 될 것인지에 대한 제한형, 그게 또 음,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을 때, 음, 예, 도시농업과 건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음, 도시농업에 맞는 이제 건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주제관을 얘기를 했다라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청년들, 근데 학교와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해서 진행을 하기는 어, 했습니다만은 청년 농부에 대한 어떤 직업관에 대한 청년 농부를 하면은 나름 멋있는 것 같은데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음, 주제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음, 잠깐 제가 이제 네네네. 이번에 진행했던 내용의 사진을 네, 좀 잠깐 보여드리면, 공유해서, 네, 예, 제가 이제 공유를 조금 할게요. 네. 그래서 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서울 도시농업 박람회라고 해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팬데믹이 처음 들어오자마자였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이제 VR 온라인, 인터넷 네, 이제 그 영상 온라인. 유행이 됐던 부분이 아, 있었어요. 네, 네. 하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영상만 가지고서 고객들한테 보여준다는 게 좀 이제 음,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온오프라인을 같이 보여주는 형태로 진행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온라인 전시장이라고 해도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쵸. 보여주는 부분들이. 네, 네. 그래서 지금 전체에 음. 그 이제 그 이거 형태가 어디예요, 그 대표님? 양천구? 양천구예요. 아, 양천구의 오목교 옆에 있는 곳인데 아, 지금 오늘 오픈을 했고 일요일까지 네,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주제는 힐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지금 진행을 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집을 어떻게 힐링 형태로 만들 것이냐 네, 라는 부분인 걸로 지금 사실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아, 지금 이제 어떤 뭐 지금 집 밖에 있는 모습이라든지 부엌에 네.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거실, 그리고 뭐 오늘 작업장. 비 오지 않았어요, 대표님? 비왔습니다, 처음에. 네. 여기, 이거, 이 야외인데? 야외인데 다 유리로 360도 볼 수 있는 유리로 지금. 아, 그래서 관람객이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들어갈 순 없고, 들어갈 네, 수는 없고 주제간에 네, 설명을 할 수, 이제 안은 이제 이렇게 꾸며놓기는 했지만 다 네네네.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아, 이제 그 힐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뭐 컨셉은 이제 20대 청년, 농업 디자인 청년이 음, 지내고 있는 그 서재의 어떤 모습들, 뭐 음,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360도 다 볼 수 있는 형태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부엌의 모습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힐링이라는 도시농업과 힐링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이걸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 부분들, 네, 그러면서 이제 주제가는. 공방이라든지 이러한 그 팜라운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음, 지금 현재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도시농업이라 해서 그냥 농촌의 어떤 그냥 내가 농업을 하는 형태의 모습이 아니라 도시에서 내가 즐기면서 이제 이제 재활용되는 물건들, 그다음 다시 사용되는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뭐 상자 텃밭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헬멧을 이용해서 거기에 뭐 상추를 키워본다던가 뭐 이러한 내용들을 그냥 깡통에서 이제 고추를 한번 키워본다던가 뭐 이러한 형태의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여기는 팜라운지라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그 도시 8회 때 했던 도시농업과 건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했던 이제 사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늘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 주셔서 이제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 딱 도시농업 박람회를 지금 하고 있고 그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그냥 농업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아닌 그 힐링. 농업과 힐링. 힐링이라는 어떤 부분에서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을 지금 이제 뭐 이런 뭐 도시팜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런 폐품 가지고서 의자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다음에 그냥 버려지는 나무 막대를 가지고서 놀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이제 우리가 그 팔레트를 가지고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버려지는 환경을 생각을 해서 그냥 버리지 말고 이런 거를 활용을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의미에서 이제 공간을 꾸민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아이덴티티가 결국은 브랜딩이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하면서 지금 대표님 이게 그 양천구가 주최 기관인가요? 이게 이제 매년 구청이 달라져요. 서울시가 하는데 네. 지금 올해가 10회째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진짜요? 그럼 이거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도시 농업이라는 파트를 좀 이렇게 더 서울시에서 일반화시키자. 그러한 느낌에서 지금 10회째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상추 키우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저희가 같이 참여하면서 이제 청년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힐링이 들어가고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서 보여줌으로써 이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을 좀 달리 주는 어떤 뭔가를 팔고자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뭔가의 그 계몽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봤어요. 네네네. 그 아까 이제 브랜딩 김은겸 대표님 말씀해주신 브랜딩하고 엮어 생각해봤을 때 실제 이제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도시 농업이라는 자체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연상이 되면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면 뭔가 조금 이렇게 뭐 지구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할 것 같고. 그렇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리빙과 맞물리는 부분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바꾸는 것보다는 기존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써도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니? 라는 게 사실은 주 목적이었어요. 결국 농업과 먹거리와 환경은 다 결부가 되다 보니까. 한 가지만 더 대표님 질문. 그럼 이제 아까 이제 지금 8, 9, 10회를 이제 하셨는데 그 주제관에 대한 컨셉은 가보삽에서 직접 다 잡으시는 거예요? 주최 측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요, 사실은 그 감독님이요, 이제 그 저희 전시과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개원예술대학교. 그래서 감독님하고 저희 저도 이제 겸임으로 있다 보니까 같이 해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연출하고 그 주제에 맞게끔 보여주는 모습들을 하고 있었죠. 가보샵에서는. 총 감독님이 계셔갖고 이제 같이 총 의논하시면서. 감독님이 큰 틀을 잡아주시면 그걸 표현하는 그 컨텐츠라는 부분이 결국 도시농업 그리고
그게 따른 주제, 네네네. 그걸 어떻게 비주얼로 보여줄 거냐. 네. 네. 얘 푸는 역할은 저희 역할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아, 그래서 그 주제를 결정하고 그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네. 그 결국은 비주얼 브랜딩. 머천다이저의 아, 역할로서 네네네.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게 음, 마이스 안에서의 디자이너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음,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그게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표현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쵸. 네, 맞아요. 아무리 전시나 마이스에서 좋은 주제를 가지고서 플랜카드나 현수막에 걸려놔도 실제로 방문하는 사람이 그걸 느끼지 않으면 그 주제를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받아줄 수 없는 부분, 음. 그 오늘, 브랜딩을 네. 실제로 눈으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제 어, BICI가 또 중요해지는데, 김은경 대표님은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예, BICI도 또 중요한, 예. 아니, 예, 제가 얘기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오늘 저희 이제 우리 웨비나에 자주 출연하시는 엑스포럼의 신현대 대표님이 하시는 카페쇼 보면, 카페쇼는 이제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그 커피 잔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었고, 안에 들어가면 그 카페쇼 로고가 엄청 많이 있고, 홍보물에도 그 로고가 많이 쓰이면서, 그 로고가 되게 직관적으로 이거는 정말 카페쇼야 라는 거하고, 그 로고가 처음 봤을 때부터 참 이쁘게 세련되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 저는 했었는데, 그리고요, 그 로고를 보시면 그 로고 예, 색깔을요, 예. 전시장 여러 군데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 그쵸, 그쵸. 빨간 예, 색깔. 예, 이제 빨간, 약간 그 로고의 네. 색깔과 그 아이덴티티를 전시장의 설치물 안에서나 음, 휴게소라든지 그런 음, 데서 그 아이덴티티 색깔을 활용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다 음, 보니 그 로고가 인식이 더 박혀지게끔 만들어주시는 음. 그 카페쇼를 가보면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들어요. 커피쇼에는 청감도가 없는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디자이너로 아, 잘 아닌가? 쓰시나 봐요. 아, 신현대 대표님이 총감독 하시나?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구미정 본부장님, 네, 저희 구미정 박사님으로 익숙해 갖고 아직 본부장이라는 직함이 딱 입에 안 붙긴 했는데 영어 본부장님이 네, 예. 이제 디자인과 관련돼서 요새 이제 신문에 거의 자주 칼럼도 쓰시고 하시면서 디자인 영역에 있어서 마이스와 디자인이 뭔가 어떤 식으로 결합하는 것들이 필요할지 한번 또 구미정 본부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이렇게 살포시 교수님께서 네. 자료를 준비하시더라고요. 하셔가지고 대충 네. 좀 만들어 봤는데, 네네네.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저는 다른 핀트인 것 같아서 조금 네. 양해 먼저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잘 보입니다. 공유되나요? 네네, 잘 보입니다. 네. 그 어제 그 마이스와 디자인이라는 주제를 주셔가지고 네. 사실 뭘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면서 과연 이제 역으로 교수님들께 마이스와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하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 마케팅이라는 개념 자체도 이게 되게 크잖아요, 범위가. 근데 디자인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냥 막연히 디자인이라고만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왜 모든 일은 정의부터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디자인 하면 보통 이제 뭐 저런 이제 라틴어에서 출발을 하고 뭐 디자인에 제가 생각나는 것만 쓴 거예요. 전시, 네. 공간, 그래픽, 시각. 근데 시각 디자인 출신에게 그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길 수가 없거든요. 2D와 3D는 전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테리어 디자인을 한다고 해서 컴퓨터 UX, UI 디자인을 할 수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혀 다른 분야의 디자인인데 이걸 지금 하나의 디자인이라는 걸로 엮여 있다 보니 사실 어떤 분야를 얘기를 해야 되니? 전시 디자인이었을까? 어제 그러니까 요청하셨던 게 공간 네네. 디자인이었을까? 유니버셜 디자인 말씀도 하셔서 유디인가? 디자인 마케팅인가? 디자인인가? 엄청 고민을 한 거예요, 제가. 어디 분할까? 막 이러면서. 그래서 뭐 아까 환경 디자인 얘기하셨는데 환경이냐, 생태 디자인이냐, 뭐 패러메트릭이냐, 막 지금 엄청난 이 디자인 분야에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제가 디자인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목적을 조형적으로 실체화하는 게 디자인이라는 거에 제가 정말 이 정의에 공감을 하거든요. 제가 석사를 마케팅, 그러니까 경영학 전공을 하고 박사를 디자인을 했잖아요. 네네네. 가다 보니 두 산업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게, 그러니까 제가 사실 남편이 디자이너인데 남편을 보면서 나랑 저렇게 다른가? 이런 느낌을 갖고 있기도 하고, 네. 연구 방법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마케팅에서 설문을 통해서 브랜드라는 형이상학적인 뭐 브랜드 감성,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설문을 통해서 그 생각들을 끄집어내는 거라고 하면, 사실 디자인에서 연구 방법은 있는 조형을 가지고 그걸 그냥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은 사실 구체화된 물건이 있는 거고 실체가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공감을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이제 분야고, 사실 반대로 따지면 마이스는 사실 서비스업이고 구체화된 형상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디자이너 한다라는 걸 형상화 시킨다는 이런 이제 느낌도 있다라는 생각을 들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박사를 가서 교수님, 저희 실내건축학과 교수님인데, 교수님 제가 전시를 하고 싶습니다. 전시 논문을 쓰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래, 박물관 미술관을 써봐라. 공부를, 뭐 이런 논문을 찾아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박물관 미술관을 공부를 했더니 저희랑은 또 다른 거예요. 박물관 미술관은 큐레이터가 있고 이 공간 자체에 그 하나하나 전시물이라고, 전시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물체고, 저희는 전시업체, 전시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업이잖아요. 하나의 움직이는 뭔가 그런 생명체, 네,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든 기업체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백화점과 쇼핑몰이 좀 더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사실 사진을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하느라고 작업을 안 했는데 그 형태를 봐서도 그래요. 사실 백화점 쇼핑몰 같은 경우는 저희 전시장 같이 이렇게 초콜릿 같이 딱딱딱딱 쪼개가지고 자유동선을 갖고 가잖아요. 근데 박물관 미술관 같은 경우는 그 오르세를 기점으로 해서 자유동선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 근본 자체는 거의 강제동선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루브르 미술관 같은 경우도 한 곳으로 들어가면 돌아 나오지 않는 이상 중간에 빠져나가기 되게 힘들게 그 이집트의 돌부터 보게끔 이렇게 이제 설계가 돼 있을 정도로 이거는 자유동선이 아닌 이런 이제 공간적인 차이도 있고,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최근에 이제 백화점이나 쇼핑몰 쪽에 우리의 그 원형이 더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출발이 시장이잖아요. 네. 전통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백화점 쇼핑몰이 오늘날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사실 보면 우리의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도 백화점이 거의 뭐 파산 신청을 했잖아요. 네. 뭐 멀신가 하는 백화점이 파산을 하고 쇼핑몰도 엄청나게 바니스 변화하고 뉴욕 있고. 뭐 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미래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어제도 잠깐 이제 윤 교수님하고 통화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비대면 시대, 그러니까 언택트 시대에 대면 마케팅인 우리 전시나 마이스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사실 저도 오락가락합니다. 작년에 한 달 지났을 때는 빨리 사람들 만나고 싶다 이러다가 이제는 만나는 게 좀 귀찮아지고 뭐 줌이 좀 편하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줌에 익숙해지면서 과연 그러면 우리는 산업은 없어지나? 라는 생각이 사실 좀 많이 들고 있는 시점인데, 그러니까 뭐 여러 이제 이런 리테일이나 이런 쪽 책들을 봐도 없어지진 않는다. 온라인 공간, 그러니까 오프라인 공간이 중요해진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그 로컬이라는 뭐 슬세권이라고 하죠. 슬리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뜨게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이제 뭐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 전시회가 살아남은 3가지 방안을, 그러니까 방안일 수도 있고요.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뭐 아까 뭐 김희원 대표님도 그렇고 김혜련 대표님도 그렇지만 똑같이 말씀하셨지만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시회에서 온라인과 대적할 수 있는 대면 마케팅의 중요한 거는 어떻게 그 인간의 오감을 자극할 거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전시에 그냥 브로셔 들고 홍보 영상물 틀로 나오는 그 참가 업체들은 더 이상 전시회를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짜 내 제품을 체험시키고 싶은 이런 이제 기업들만 많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면서, 또 하나는
온라인 기업들이 오프라인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있어요, 역으로. 네, 그 아마존 같은 경우도 아마존 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마존 고라고 해서 오프라인 매장들을 열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경험들을 어떻게 체험시킬까? 이런 것들을 지금 온라인 매장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재밌는 거는 예전에 이건 코로나 전이긴 했는데 유튜브로 되게 유명한 신디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뭐 100만이 넘어가는 그 유튜버가 화장품 소개하는 유튜버인데 자기만의 동대문 DDP에서 전시회를 열었어요. 신디 이제 박람회 같은 이런 자기한테 협찬하고 이런 기업들을 다 쫙 뿌린 거죠. 그래서 거기서 현장에서 이제 자기 팬들을 만나고 그런 제품들도 보여주고 했을 때 그러면 화장품 박람회와 이 신디가 여는 화장품 행사하고 어떻게 차별화될 것인가? 저는 신디가 훨씬 잘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컨텐츠가 우리 주최자들이 갖고 있지 않은 컨텐츠며 팬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주최자가 오프라인의 경험들을 가치화시킬 것인지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조금 주최자들이 그냥 이제 뭐 컬렉팅해서 이렇게 배분하는 형태였다고 하면 역할 자체가 이제는 컨텐츠 하나하나를 집중할 수 있고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사실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사례로 많은 얘기가 되잖아요. 아니 전시회는 열리지 못하면서 이 더 현대 서울의 100만 명의 인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고 지금. 네. 다 왜 우리는 못하게 하고 얘네는 제재를 안 하냐 막 이런 불만도 나오죠. 역으로 전시회는 안 오는데 여기는 가는 사람들은 뭘 위하는 걸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실내의 이런 자연을 느끼고 뭐 이런 체험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온라인 쇼핑에 지쳐 있는 사람들이. 그치. 물론 사지는 않아요. 저도 이마트를 가요. 근데 물건은 집에 와서 온라인 이마트로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온라인 매장 오프라인으로 넘어가면서 오프라인 매장이 가진 이제 기본 이제 뭐 평가나 이런 기준이 예전에는 뭐 매출액이나 이런 거였다면 온라인 기업이 지출한 오프라인 매장은 그런 가치가 아니라고 합니다. 브랜드 경험을 극대화시키고 고객과 소통. 아무래도 온라인 소통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속에서 소통하고 뭐 그런 고객의 쇼핑 패턴을 알아보고 그런 이제 실험적 공간으로 많이 쓴다고 해요. 근데 그러는 공간으로서는 전시회가 정말 적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냥 와서 그냥 단순히 자판 깔듯이 전통시장의 그런 원형이 아닌 뭔가 이런 더 현대 서울 같은 현대적 쇼핑몰, 뭐 체험, 뭐 재미, 뭐 그런 자연이 융합된 이런 공간으로 조금 더 디벨롭이 된다면 전시 공간 자체도 그런 이제 온라인에 대적할 수 있는 대면 마케팅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인비저블 디지털라이제이션인데 디지털화죠. 디지털이 필요한데 이 디지털이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데 저는 사실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전시회는 대놓고 디지털을 해요. 입장하기 너무 힘들고 최근에 제가 전시회를 또 안 가게 된 이유 하나가 킨텍스 전시회 와보시면 알겠지만 전시장 입구 들어가기 전부터 뭐 QR을 찍어야 되고 들어가면서 비닐장갑 껴야 되고 소독제 발라야 되고 너무너무 귀찮은 거예요. 물론 안전이라는 이슈가 있긴 하지만 과연 그렇게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갈 것인가? 그리고 이 온라인 매장을 가진 사람들이 오프라인 이제으로 오는 기업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눈에 이 디지털이 보이지 않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존고 같은 경우도 들어갈 때부터 이미 들어가면 자동으로 센싱이 되고 내가 물건을 집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이미 내 장바구니에서 결제가 되고 이렇게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디지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대놓고 디지털을 한다는 거죠. 내가 디지털 공간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불편할 뿐더러 그 뭐 온라인 쪽 마케팅 하시는 분들 보니까 뭐 클릭 한 번에 뭐 고객이 몇 천만 명이 떨어져 나간대요. 그래서 클릭 수를 줄이는 게 이 사람들의 큰 관건인데 전시회는 사실 너무 불편하고 너무 공급자 맞아요. 중심이고 너무 약간 권위적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권위적인 느낌에 있어서는
그런 행사로서는 살아남지 못하지 진짜 중요한 않을까라는 포인트네요. 네.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게 디지털이 되었고 또 하나 좀 제가 요새 전시업계를 사실 좀 떠나려고 제가 유튜버 이런 거를 좀 강의를 듣고 있는데 아, 유튜버에서 되게 재밌는 이슈가 그 데이터, 그러니까 퍼포먼스 마케팅이 강한 네네네. 거예요. 온라인 플랫폼들이. 네. 왜 온라인 플랫폼들이 이렇게 성공을 하냐? 내가 지나다니는 경로를 다 분석을 해주고, 왜 유튜버도 그렇잖아요. 제가 본 거 왜 추천이 어떤 알고리즘인지 모르지만 추천으로 검색이 뜨면서, 내가 원하던 동영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반대로 유튜버 크리에이터들도 배너나 이런 화면 같은 거를 어떻게 함으로써 참관객이 몇 명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을 하면서 정말 뼈를 갈아 넣으면서 유튜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데이터들, 디지털,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도 모르는 내 행동을 통제하고 제어하고 이러고 있는데 사실 전시회에는 어느 누구도 사실 제가 10년 동안 경양하우징을 갔는지 경양하우징 주최자는 모를 거예요. 왔는지 안 왔는지, 내가 충성 고객인지 아닌지 전시 주최자들은 그런 관심이 전혀 없잖아요. 심지어 작년에 갔는데 올해 오라고 문자도 안 와요. 어디서 데이터를 소팅을 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그러니까 디지털 해서 등록한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너무 대놓고 불편함을 주는 디지털이고 그런 것들도 정확한 데이터화 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조금 좀 개선해 줘야 온라인 공간과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네. 마지막은 아까 다 말씀하신 친환경 부분인데요. 사실 전시회는 어느 다른 공간보다도 사실 쓰레기 배출이 많은 공간이잖아요. 특히나 전시에 많이 돈을 들인다라는 것 자체는 전시 부스에 돈을 많이 들인다는 거고 쓰레기 배출량을 늘린다는 건데 대기업 입장에서 만약에 이 대기업이 ESG,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의 정책 기조를 바꾼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기업은 대면 마케팅을 줄이겠죠. 이런 특히나 전시 쓰레기를 배출하는 전시회 같은 경우를. 그래서 전시 부스는 재활용하잖아요. 라고 하지만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목공을 해야 이쁘죠. 네, 이쁘고 잘 쓸 수 있는. 근데 제가 사실 오늘 이제 리빙 디자인을 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부스들을 느낀 거가 그러니까 부스를 하지 않는 게 이제 부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그런 거가 있거든요. 디자인 철학 중에,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지 않는 게 디자인이다. 패션도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마이너스 하는 게 패션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각장처럼 막아놓는 부스는 이제 더 이상 아니고 거의 이제 개방형으로 편하게 이제 시선이 꽂힐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나? 근데 요번에 지금 리빙 디자인 페어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어디가 부스인지, 이게 누구 부스인지 이런 개념이 없이 이게 좀 전체적으로 관람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놓은 것들이 조금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저희 이제 장치업체 측면에서도 이제 어쨌든 소팅이 되겠죠. 살아남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한 번쯤 이런 관점을 더 이상 그 이쁘지도 않은 리사이클링 그런 기본 그런 시스템 조립 부스들을 계속 주장할 것이 아니고 뭔가 예쁘면서 친환경적인 이런 이제 디자인들을 좀 더 개발할 수 있게끔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제 3가지로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재밌는 문구인 것 같아서 적자 생존에 지치거나 소멸하는 이유는 변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주변 환경이나 경쟁보다 덜 변해서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전시 업계도 사실 다 노력하고 변화하고 하려고 하고 계시는 게 보이지만 조금 소비자 중심이 아니고 공급자 중심, 주체자 중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좀 많이 요새는 드는 것 같아요. 소비자가 진정 원하는 거가 실컷 MZ세대 분석은 하지만 결국 의사결정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산업 마켓을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이제 이 업계를 떠날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한번 페북에도 올렸는데
그 짐 로저스가 어. 친환경 태양열 산업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이제 그러면 자생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근데 저희가 지금 뭐 지원금이 얼마 받고 막 이런 고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생력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이런 서비스를 고도화시킬지 이런 거를 다른 이제 산업, 뭐 리테일 산업이라든지 뭐 정말 박물관도 지금은 뭐 VR, AR을 적용해서 이제 변화하긴 하잖아요. 그게 정보 네. 전달의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인데 그냥 무작정 VR, AR, 뭐 메타버스를 들고 오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분석을 하고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좀 산업이 됐으면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이제 개인적으로 고민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구 박사님 제가 무슨 드린 어디를 말씀을 가세요? 그냥 여기 계셔갖고 산업을 같이 살리셔야지. 유튜버 아, 안 돼, 안 돼. 구 박사님 오늘 발표가 너무 좋은 내용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네. 진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에서도 아이디어가 너무 좋으신 게 많으셨고 구 박사님 같은 인재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어디 가시면 가실 생각 하지 마시고 예, 계속 여기서 같이 활동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아까 이렇게 네,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같이 체험을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사실 그런 생각 하거든요. 뭔가 이제 결국은 유통도 없어지고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전시회가 팝업 스토어 같은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래서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아기자기한 팝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희 주최자들도 많이 고민을 하시겠죠.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지금 마지막에 멘트 해주시는 것처럼 아마 남들이 변화를 가져가기 위해 고민하는 것보다 우리의 고민이 좀 덜하지 않나라는 좀 반성을 해보게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한 어떤 디지털라이제이션은 되게 진짜 신선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는 그렇게 접근했거든요. 그 백화점은 그런 거 검사도 안 하고 이거 장갑도 안 끼고 그러고 가면서도 확진자 막 나오고 니네는 그렇게 하는데도 걔네한테 열어주잖아. 우리는 들어가면서 장갑 끼고 열 재고 막 QR 체크 다 이렇게 하고 가서 아무도 확진자가 없어. 그러니 우리는 무조건 열어줘야 돼. 이 방역의 단계가 올라가는데 지금 방역의 단계가 올라가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닫지 말아줘라는 걸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정도로 방역을 철저히 해라는 걸 강조하는데 사실 진짜 불편해요. 저도 가면 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미 센터 입구가 되게 여러 곳인데 센터 입구가 우선 다 막혔어요. 한 군데만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큰 센터에 가갖고 처음엔 저도 킨텍스 가서 주차장에 좀 가까운 원래 매번 다니던 입구에다 세워놨다가 들어갈 수가 없어갖고 뭐 삥삥 돌아서 막 이렇게 다녔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우리가 방역을 했지만 우리가 조금 더 눈에 보이지 않게 디지털화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초두에 처음에 김인겸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브랜딩이라는 것들이 그런 서비스의 과정에서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에 아까 이제 또 ESG에서 이야기하셨던 근데 진짜로 만약에 다 벽이 없어지면 전시 장치 디자인 설치 업체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저희가 사실 뭐 아시겠지만 장치 디자인 쪽으로 양은석 회장님 모셔서도 2번 이상 이야기를 들었고 지난주에는 이제 권순관 교수님도 모셔갖고 또 이야기를 듣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어렵지만 제일 어려운 업종이 사실 장치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장치 쓰레기가 사실 뭐 전부 다 장치 쓰레기죠. 전시회 끝나고 남는 건 다 장치 쓰레기인데 그거를 저도 그 생각 못했어요. ESG를 실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러면 선택하지 않아야 되는 마케팅 툴이 돼버리면 이건 진짜 엄청난 타격인데 저희한테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이 네, 김인겸 대표님. 저는 이제 우리가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 생각하는데 디자인은 이제 제가 디자인 업계에 들어와서 깨달은 게 뭐냐면 디자인은 문화라는 생각을 해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절대 배울 수 없고 경험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이지 디자인을 디자인 학과를 다닌다든지 책을 통해서 배운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된다.
그것이 디자인을 망치고 있고, 음, 저는 B, C, D, E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B가 브랜드고, C가 컨텐츠고, D가 디자인, E가 익스피리언스인데 경험인데, 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경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삶 자체가 다 경험이고, 그죠? 네, 모든 게 다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 경험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디자인이 있다. 그러니까 어, 디자인을 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신이 만든 것 이외에 모든 게 다 디자인이다. 음, 다 디자인 아닌 게 있나요? 다 이것이 그쵸. 쓰지도 쓰지지 않던, 쓸모가 있든 쓸모가 없던 인간이 만든 건 모든 게 디자인인 거거든요. 사람이 신이 만든 거 이외에 꽃은 우리가 인간이 못 만드니까 디자인이 아니지만, 근데 그러면 세상의 모든 건 디자인으로 끝나는 것인데, 우리가 디자인을 아까 저기 김혜련 박사님이나 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편협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다면 디자인은 경험을 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디자인을 이해한다면 저도 이제 전시장 가보면 일반 민간에서 하는 전시는 훨씬 더 앞서가는데, 제가 정부 쪽 작년까지 지역 박람회 거의 6년 동안 디자인 자문을 했거든요. 근데 절대 안 바뀌는 게 있어요. 부스. 아치 만들에 부스 만들고. 그거 없애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못 없애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디자인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 벽의 경험을 통제하고 경험을 막잖아요. 우리 아파트의 벽을 없애는 것이 아파트의 벽을 없앴더니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벽을 없애면 방범의 리스크가 있지만 그 리스크보다 경험이 훨씬 더 풍부해지니까 그 혜택이 많아지니까 결국 벽을 없애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 정부에서 하는 박람회나 전시회 가면 그 본인의 작은 리스크를 위해서 벽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통제가 되고 경험이 안 된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올바른 디자인일까? 저는 거기에 이제 문제가 이제 임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장치 업체는 다 망할 것이냐? 저는 거기 왜 그 해결책이 뭐냐면 우리가 자꾸 디자인의 양으로 생각한다. 상업화 시대 우리가 도로 닦을 때 하수 관로 놓을 때는 2m에 10만 원이라면 100m 하면 1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 이렇게 노동량 곱하기 시간으로 자꾸 디자인을 생각하는 아주 무식한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 디자인은 단순화된 것일수록 돈을 많이 줘야 되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일수록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디자인은 무조건 많이 쳐넣어야 되고 많이 복잡하게 만들고 디자인 말하는 거 페이퍼 두껍게 만드는 건 훌륭한 과학이고 이런 아주 무식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어떤 업체가 100페이지짜리 디자인을 해왔다면 우리 업체가 2페이지였다. 그러면 이 2페이지가 훨씬 크리에이티브한 디자인을 한 거거든요, 실제로. 맨날 입으로는 심플리 더 베스트라고 얘기하면서 보고서는 100페이지를 원하는 이건 맞디가 안 맞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어, 실제로. 특히 정부기관에서.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고 쉽고 편하고 아무것도 안 한 디자인일수록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 돈을 많이 받으니까 부스 만들고 아치 만들고 지붕 만들고 토목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그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리더 그룹들이 본다면 그런 무식한 생각을 빨리 버려라. 정말로 무식한 생각이다. 그러니까 아까 두 분이 한 분이 그러셨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디자인이 가장 훌륭한 디자인이라고. 그 철학을 좀 심었으면 좋겠다. 그걸 이해해야 된다. 왜 아무것도 안 하는 디자인이 제가 이제 바닷가를 많이 가거든요. 항상 그래요. 바닷가에 어떠한 구조물도 만들지 마라. 바다보다 아름다운 것은 결코 없다. 그게 자꾸 우리가 바다랑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민정 박사님이나 김현우 박사님 또 임 교수님이 하는 거에 제가 느낀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인데 그거에 대해서 돈을 많이 줘야 된다. 그래야 훌륭한 디자이너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최고의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는 계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진짜 저희가 사실 진짜 보기 안 좋은 것도 많거든요. 뭐 어떤 정부 행사 같은 데 가면
서로 또 뭐 크기로 싸우고 기관들 여러 군데 나오면 크기로 싸우고 거기 뭐 더 뭘 내용을 넣어야 된다 우리께 뭐 돋보여야 된다 이걸로 많이 싸우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 전시회에서 우리가 뭘 얻어갈 거고 뭘 체험할 건가 그게 결국은 이 전시회에 다시 오고 싶은 그런 가치를 만들어낼 텐데 그냥 우리가 아까 또 구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공급자 위주의 생각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중요한 점들을 다 그걸 다 놓친 게 결국은 오늘날의 전시의 모습으로 된 거 아닌가라는 아니 또 근데 생각. 공급자 방식도 나쁘지 않은데 제가 좀 더 독설적으로 말하면 그 공급자의 리더가 후져요. 그분들이 훨씬 훌륭한 네. 아름다운 생각 가졌으면 잘 가는데 그분들이 뭐 맞아요. 비슷한 생각을 가지면서 그것을 선진이라고 자꾸 우기니까 아래 사람들은 뭐 거기 싸울 수 없잖아요. 윗 네, 사람한테. 그쵸. 그러니까 그냥 네. 따라가는 거지. 네. 그냥 제일 쉬운 방법은 리더가 그냥 개입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나 어렵다면 리더들이 좀 깨달으셔야 된다. 디자인에 대해서 맞습니다. 본인들 오해하는 것을. 맞습니다. 오늘 세 분 모시고 너무 재밌는 내용들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구 박사님이 너무 좋은 발제를 해주셨고, 오늘 원래 이제 주제를 황 교수님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황 교수님이 이제 내용을 쭉 다 들으시면서 황 교수님의 어떤 정리 멘트가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 네. 제 얘기 들립니까? 잘 들립니다. 예, 잘 들립니다. 예. 그 세 분 너무 고맙고 급하게 주제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잘 말씀을 주시니까 너무 좋고 저는 뭐 요즘 그 디지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디자인이다라고 이제 제가 글도 많이 보고 그래서 저희 마이스 쪽도 조금 새로운 개념의 디자인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요즘 우리가 그 경제학에서 그 메커니즘 디자인이라고 그래서 어떤 분야를 설정을 할 때 그 예를 들면 우리 경제 시스템도 그러하고 우리 작게 보면 우리 전시 시스템도 그러한데 조금 크게 보면 우리 전시 산업 이 자체를 어떻게 이 메커니즘을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가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얘기 쭉 들어보니까 우리 그 장치 분야뿐만 아니고 우리 주체도 그러하고 좀 새로운 각도로 조금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 디지털로 환경도 변화하지만은 또 우리 디자인의 철학도 변화한다면 그런데 좀 맞춰서. 갑자기 그 카메라가 꺼지셨어요, 교수님. 말도 안 들리시네요. 네, 갑자기 소리도 안 들리시네. 이제 배터리 빠져나가시. 나가신 거 아닌가? 네. 튕기신 네네네네. 갑자기 오프가 되셨다 그러시네요. 이제 황 교수님 말씀에는 뭔가 디자인의 영역에 있어서 새로운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아무튼 오늘 지금 이제 약속드린 시간이 다 되어갖고 이제 맞춰야 될 텐데 세 분 혹시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원래 이제 드렸던 주제에서는 뭐 디자인과 마이스의 결합을 통한 신영역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쭤보려고 하긴 했었는데 혹시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한 번씩 더 드리면서 예, 네, 저도 발언 김혜령, 한 번만 할게요. 네네, 김혜령 박사님. 네. 네, 이제 뭐 부정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전통시장 일도 하고, 백화점도 하고, 이제 저도 이 업계에 30년이 있으면서 많은 변화를 지금 겪고 있고, 저도 업무 안에서는 많은 디자인의 변화를 많이 가져가고는 있어요. 근데 참 우리 마이스 쪽에 아까 그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긴 변화 안에서 좀 새로운 어떤 변화가 아직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마이스만의 어떤 특징적인 어떤 디자인이 보이지 않는 게 좀 많이 안타까워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다 같이 좀 더 고민을 하면서 마이스만의 어떤 특별한 아무것도 없는 디자인 포함해서 네. 특별함이 어떤 것이 있을지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디자인 업체에 계시는 분들끼리 한번 조금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 기회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또 두 분도 더 마무리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요?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 교수님 제 방에 왜? 네, 그러면 네, 오늘 너무 구 박사님의 세 가지 뭐라 그러죠?
키워드가 너무 인상 깊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구독자 수 상당히 나오겠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아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마지막에 김혜련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자인 쪽에서의 네트워킹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 동문들 중에 워낙 많이 있습니다. 장치 디자인 쪽에서 그분들하고 저희가 한번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세 분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김현우 되게 이뻐졌어. 더 이뻐졌어. 아. 원래 이쁩니다.